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한 노인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 아직도 모르나? 저는 평생 아버지가 저를 경찰에 넘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청춘은 감옥에서 끝났고 저는 아버지를 괴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끊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 70년이 걸렸습니다. 70이 넘은 지금에서야 떨리는 손으로 그 기억의 봉인을 뜯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197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시절 서울의 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렸고 그 소리를 기점으로 온 도시가 숨을 죽였습니다. 야간 통행금지. 그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까지 꿰뚫고 들어오면 우리 집 안방에서도 어김없이 하나의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오른손 검지를 오래 붙잡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손가락이 아픈 사람처럼 계속 주무르며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그 손가락이 아버지에게 특별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이 파고들 만큼 조여지는데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 끝이 점점 자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억누르듯 온 신경을 그 손가락 하나에 쑤셔 넣듯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 그 기괴한 행동이 마치 어둠의 주술처럼 보였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상머리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말이라도 꺼내려 하면 붉은 실이 감긴 그 손이 날아와 제 숟가락을 탁 쳤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서슬퍼런 눈빛으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늘 목구멍으로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한 가면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가면 뒤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 가면이 그냥 아버지의 얼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을 넘긴 이 나이에 저는 그 붉은 실의 의미를 압니다. 그 실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압니다. 알게 된 순간 저는 평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진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나 잔인하게 늦게. 그런데 그 붉은 실이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몇 년 뒤, 저는 그 손가락에 처음 붉은 실이 감긴 밤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두 동강 난 날입니다. 1979년 가을, 박정희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대학 교정은 매일 최루탄 연기로 하얗게 뒤덮였고 우리는 그 연기 속에서 목이 타도 눈물을 닦아가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시위 주동자로 지목됐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넘겼고 정보부 요원들이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뛰고 담을 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로 저는 집 담벼락을 기어 올랐습니다.
집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집이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담을 넘어 마당에 착지한 순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발장을 낀 채로. 그리고 아버지 발 앞에는 제가 방 깊숙이 숨겨뒀던 금서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습니다. 이영희 선생의 책, 손으로 베껴 쓴 유인물들, 동료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들. 아버지는 그것들을 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프다는 감각보다 배신감이 먼저 왔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자식 인연을 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대문 밖에 검은 지프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건네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팔았다고, 자식을 국가에 팔아넘긴 밀고자라고. 그 확신이 제 인생 40년을 지배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저를 살게 했고 동시에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묻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의 눈을 보지 않았을까? 왜 그 뒷모습만 봤을까? 아버지가 그 지프차 사내들에게 건넨 것이 무엇인지 저는 4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제 사전에서 도려냈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 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안부를 물으면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40년이 쌓이면서 증오는 단단한 것이 됐습니다. 용암처럼 뜨겁게 끓던 분노가 식으면서 돌덩이가 됐고, 그 돌덩이는 제 가슴 안에서 절대 녹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등살에 밀려 환갑잔치에 끌려간 건 그런 상황에서였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시끄러워질 게 뻔했습니다. 그냥 얼굴만 비추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돌자 그 돌덩이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상석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 붉은 실이 감긴 손으로 잔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고령에 더 심해진 떨림이었는데 저는 그게 무서워서 떠는 건지 추워서 떠는 건지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팔아넘겨 얻은 안락함이 그렇게 좋았냐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잔치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치의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변명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냥 떨리는 손으로 잔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 침을 뱉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서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아버지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 이미 알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저를 지금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변명은 말이 아닌 다른 곳에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은 날,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지듯 제 안이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증오로 채웠더니 그마저 말라버린 건지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제가 모르는 노인들이 여럿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지인들이겠거니 했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를 지키며 고개를 숙이는 기계적인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영정 앞에 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눈이 충혈된 여든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영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노인의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세서 저는 뒤로 한 발 밀렸습니다. 충혈된 눈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 안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회한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무거운 회한이 그 눈 안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왜 평생 그 손가락에 실을 감고 살았는지 정말 모르냐고. 왜 피도 안 통하게 실을 감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세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노인은 자신이 과거 정보부 요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절뚝이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유품 상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상자 안에서 제가 꺼낸 것들은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써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유품 상자는 작았습니다. 낡은 골판지 상자, 테이프가 누렇게 삭아서 손만 대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상자가 아버지 방 장롱 맨 아래 칸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상자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40년을 오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피도 안 통하게 실을 감았는지 몰랐냐고. 그 말이 자꾸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실이었습니다. 상자 안이 온통 붉은 실로 묶인 뭉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뭉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을 감던 그 실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바라만 봤습니다.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뭉치의 실을 잘랐습니다. 투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실이 풀리면서 안에 있던 종이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치금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던 시절 매달 빠짐없이 들어왔던 익명의 영치금. 그때 저는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넣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입금인란이 매달 달랐지만 필체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 들키지 않으려고 매달 넣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뭉치를 잘랐습니다. 세 번째도 잘랐습니다. 실이 끊길 때마다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출소하던 날 문 앞에 놓여있던 코트, 그 코트 값을 치른 전표, 제 아이들 학교 앞으로 익명으로 배달됐던 참고서 영수증. 저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뭉치에는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페이지마다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얼룩과 갈색으로 변해버린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반듯했다가 흔들렸다가 어떤 페이지는 글자가 뭉개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일기장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제 40년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1979년 10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가득 찬 그 페이지를 읽는데 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을 읽으면 눈앞이 흐려졌고 다시 닫고 읽으면 또 흐려졌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를 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을 넘어 마당에 떨어진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밖에 지프차가 와 있다는 것을, 정보부 요원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나가셨습니다. 일기에는 그때의 생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잡혀가면 끝이다. 저 애는 입이 가볍지 않으니 버티겠지만 그 지하실에서 버티다 죽는다. 내가 가야 한다. 아버지는 당신이 주동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끌려다닌 것뿐이고 선동한 것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요원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대학생 시위를 선동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그 지프차에 올라타셨습니다. 걸어서, 당신 발로. 일기에는 지하실 이야기가 석 달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차마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읽었는데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요원들의 구둣발이 아버지 손가락 위에 올라탔습니다. 한마디씩 천천히 체계적으로 으스러뜨렸습니다. 이름을 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마디가 부서졌습니다. 또 대지 않으셨습니다.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오른손 검지의 신경이 고문으로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제멋대로 튀어올랐던 겁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하는 손가락을 눌러두기 위해 아버지는 그때부터 실을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평생 동안. 제가 어린 시절 봤던 그 의식이 무주술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을 누르는 행위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부서진 손가락의 통증을 실로 꽉 조여 하루하루 버텨내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쓰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글씨는 전보다 훨씬 더 흔들려 있었습니다. 노년에 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가락 신경이 끊어진 채로 평생 쓰신 글씨라 빗돌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만큼은 한 글자도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내버려뒀다. 일부러 그랬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을 살아남은 사람들은 알 것이다.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다시 잡혀간다는 것을. 아버지가 정보부에 끌려간 집 아들이라는 낙인이 내 발목을 영원히 잡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밀고자가 되기로 했다. 내 증오를 받는 것이 그나마 내가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고. 환갑날 저주를 퍼부을 때도 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냐고. 일기에는 그 답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눈이 증명해줬다. 내가 세상에서 멀쩡히 살고 있다는 것, 내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 훈장이었다. 나는 밀고자의 가면을 쓰고 죽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충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을 버텨낸 것이 아들의 증오였다는 것이, 아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살아갈 이유였다는 것이. 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날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일은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치 오해와 40년치 증오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데 눈물이 아니면 그것을 내보낼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선 것은 49제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와 단둘이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하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해야 했습니다. 묘지로 올라가는 길이 가팔랐습니다. 일은 너무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 통증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통증을 안고 평생을 걸으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깊은 통증을. 비석은 소박했습니다. 이름과 생물 연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꽃 한 단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붉은 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가져온 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그 실, 오른손 검지에 천천히 감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조여 감으셨을 겁니다. 신경이 끊어진 자리에서 올라오는 통증은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먹먹함을 한동안 느끼며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돌 표면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겨울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진심을 담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서워서 부르지 못했고, 커서는 증오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꺼내려는데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울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소리가 산 위로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돌덩이가 그 두 마디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 거기 있었습니다. 무릎이 얼얼해질 때까지, 손가락의 실이 더 단단하게 조여들 때까지, 아버지가 평생 홀로 지고 있던 것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비석이 저 멀리 작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 긴 세월을 밀고자의 가면을 쓴 채로 아들의 증오를 훈장 삼아 버티는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고 싶지 않으셨을까? 무너지셨겠지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붉은 실을 감으며 몇 번이고 무너지셨겠지요. 그것이 지금의 저와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이 아버지와 제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압니다.